안녕하세요. HIS 헤럴드 교육센터에서 캠바이어 수업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현재 본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IB exam을 앞두고 각각의 레벨을 맞춰서 스탠다드 레벨 1하거나 하이어 레벨 바이올로지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워낙에 이 바이올로지 과목이 내용 자체도 많고 또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중에도 내가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올바른 학습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다소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감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과 바이오 공부를 해왔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가장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시간을 좀 아끼면서 방대한 양의 학습을 조금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이 IB exam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본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IB exam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테스트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업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는 IB exam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테스트인지부터 파악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으세요. 아시다시피 스탠다드 레벨과 하이어 레벨 같은 경우에 주어지는 테스트 시간과 그리고 문항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과거의 IB exam 패스트 페이퍼를 풀어봤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쌤 제가 봤을 때는 페이퍼 3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2까지밖에 안 나와 있죠?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이후에 이 IB exam이 조금의 이제 개편 방안이 있었고요. 사실 페이퍼 3 같은 경우에 IB 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실험적인 laboratory 스킬을 테스트하고자 해서 페이퍼 3를 통해서 실험 과정에 대한 질문이라거나 혹은 그 실험 과정에 우리가 사용하는 equipment, treatment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질문하는 페이퍼가 페이퍼 3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이후에 이런 페이퍼 3에 해당하는 평가를 조금 축소를 하고 페이퍼 1, 2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하이어 레벨이 됐건 스탠다드 레벨이 됐건 페이퍼 1에서는 간단한 MCQ 문항을 통해서 학생들이 컨셉을 잘 잡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탠다드 레벨하고 하이어 레벨하고 주어지는 시간과 문항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레벨 같은 경우에는 45분 동안 총 30문항을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하이어 레벨 같은 경우에는 60분 동안 총 40문항의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는 시스템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하이어 레벨 친구들은 그러면 30문항은 스탠다드 레벨과 동일하고 10문항 정도만 우리 추가로 들어오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가끔 제가 받는데요. 실질적으로 문항을 저는 이제 항상 대조를 해보고 저는 모든 레벨의 학생들의 수업을 진행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대조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대략 한 20문항 정도는 스탠다드 레벨과 겹치는 문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10문항이 아니라 한 20문항 정도가 하이어 레벨에 특이적으로 발달되는 문항들이기 때문에 하이어 레벨 테스트를 준비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스탠다드 레벨의 문항을 풀어보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10문항 추가라고 보시기에는 문항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걸 염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MCQ 문항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인 컨셉을 물어보는 문항이라서 학생들이 이거 어느 정도까지 맞춰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제 수업은 MCQ는 다 맞는 걸 목표로 합니다. MCQ에서 뭔가 미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FRQ에서 만회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목표를 잡으실 때 일단 MCQ는 다 잡고 간다. 한 문제도 놓치는 문제 없이 MCQ에서는 다 잡고 가는 거야. 이걸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페이퍼 1에서는 MCQ 문항으로 간단한 컨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페이퍼 2에 해당하는 FRQ 문항 같은 경우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으시죠. 스탠다드 레벨과 하이어 레벨이 문항수가 동일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한 60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스탠다드 레벨 같은 경우에도 쌤 뭐 6문제, 7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시간이 75분이나 주나요?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 FRQ 문항이라서 문장을 길게 써야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짐작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FRQ 문항 같은 경우에 약간 문제를 접하는 순간 학생들에게 약간 배신감이 올 수 있습니다. 뭐야, 요선 문제 7문제라며. 근데 꼬맹이가 막 3개씩 붙어 있어. 5개 붙어 있어. 하이어 레벨 같은 경우에는 꼬맹이 또 붙어 있어. 그래서 실제로 문항수를 보신다고 하면 그 작은 문항들을 다 분석한다고 하면 하이어 레벨 같은 경우에 지금 135분 동안 총 해결하셔야 하는 문항이 25문항에서 30문항 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SL 레벨 같은 경우도 대략 한 20문항 정도 해결하시는 테스트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수업 때 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간은 부족하고 여러분들은 서술형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FIQ 문항을 해결하실 때 가장 필요한 기능이 키워드만 딱딱 골라서 적합한 터미널리지로 딱 필요한 센텐스로 답안을 작성하는 거. 이게 사실 오랜 시간의 프랙티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페이퍼 2 같은 경우에 단순히 문항수와 시간만 보시고 조금 교만하시면 곤란하겠고요. 항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테스트를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과 문항수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러한 형태로 어떤 토픽들을 다루게 되는지가 SL 레벨과 Higher 레벨이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자, SL 레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바이올로지를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하시게 되는 토픽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다루시게 되는 토픽이 셀 바이올로지라고 해서 이 안에 사실은 약간의 케미스트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셀을 구성하는 물질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셀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캠바이오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바이오 케미스트리라고 하면은 바이오와 관련되는 케미스트리 언급이 조금 나올 거고, 바이오 케미스트리 외에 이제 셀 스트럭처라든지 혹은 이제 셀룰러 펑션 같은 것들 기본적으로 다뤄준 토픽이 첫 번째 유니트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사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세스들을 약간 메카니컬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거 DNA 스트럭처부터 시작을 해서 뭐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 부분이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파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네틱스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바이오 준비한 학생들이 유일하게 수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헤리디티 파트가 언급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최근에 오는 그 시험 문항들 중에서 추세가 지금 4th 유니트랑 5th 유니트에 들어가는 이컬리지 파트하고 에볼루션 파트에 대한 문항의 비중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라고 여러분들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에까지 나왔던 내용들은 하나의 인디비주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바이올로지컬한 이야기를 다루긴 하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은 있지만 학생들이 딱 본격적으로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반면에 이컬러지라든지 혹은 이제 에볼루션 혹은 바이오다이버시티 또 추가로 environment와 관련된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거시적인 현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뭔가 익스페리먼트 자료가 주어지기에 좀 더 수월한 부분들의 토픽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비중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에 해당하는 Human Physiology 파트가 SL 레벨에서는 조금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바이오 파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IB exam에서는 스탠다드 레벨에서 Human Physiology 파트가 조금 생각보다는 문항이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출제 비율로 본다라고 하면은 4번 내지 5번 토픽에서 가장 문제 출제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이어 레벨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이제 하이어 레벨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준비하셔야 되는 유니트를 보는 순간 일단 스탠다드 레벨 거를 봤기 때문에 나 뭔가 선택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너무 많죠. 그렇죠? 이게 앞에서 봤던 스탠다드 레벨 친구들은 불과 한 6개 정도만 준비하면 되는 거였는데 쌤 이거 11개나 돼요. 5개가 더 들어갔어요. 이거 너무 많은 거니까 라고 저한테 울상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조금 희망을 드리자고 한다면 사실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과학을 학생들에게 지도한 경력이 대략 한 15년에서 20년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게 약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스탠다드 레벨 학생들 같은 경우에 바이오에 대한 깊은 내용을 다뤄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규칙이라거나 현상들 그리고 터미널리지 위주로 해가지고 수업을 해드리기는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진짜 안타깝게 사실 저는 바이오 수업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에게 암기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미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암기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또 암기라고 하는 건 사실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나 외우는 게 너무 신나 라고 하는 경우는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암기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아주 극심한 신경계의 스트레스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사실 피하고 싶은 게 실질적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제 스탠다드 레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표면상 보이는 내용들을 익히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쭉 정리해드리고 이 부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는 말이 암기하셔야 한다라는 말 돌려서 해드리는 언급이에요. 자, 반면에 HL 레벨 학생들은 지금 학습할 내용 엄청 많아 보이시죠? 그렇죠? 뭔가 보는 순간 겁이 덜컥 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하이어 레벨 학생들 지도할 때 조금 더 수월함을 느끼는 부분은 있습니다. 선생님 어려우니까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용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반면에 이 내용들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학생들이 바이올로지 내용을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 개념부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리하셔야 하는 컨셉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이어 레벨로 바이올로지를 진행하시는 경우에 단순 암기하실 내용은 조금 줄어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학습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공부하다가 안 되겠으면 뭐 외워버리지 뭐.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외워버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사실은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부분은 내 머리를 굉장히 논리적인 러직을 따라서 프로세스라든지 cause and result 관계를 파악해가지고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암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단순 암기에 비해서 약간 아이러니컬하긴 한데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면 기억의 지속 시간이 조금 더 오래도록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어 레벨 학습하시는 학생들은 유니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는 순간 질렸어요 선생님 이라고 겁먹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다양한 토픽들을 공부를 해서 단순 메모라이즈 해야 되는 내용을 조금 줄이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학습에 대한 베이스를 쌓아가는 과정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학습에 대한 부담은 줄이시고 프라이드는 높일 수 있는 바탕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스탠다드 레벨과 하이어 레벨에서 토픽은 조금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요. 자, 토픽이야라고 하는 건 평가하는 내용이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scientific skill 중에서 어떤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실 IB에 해당하는 exam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한다라고 할 때 저는 뭐 A-level 학생들도 지도를 하고요. 또 AP 과정의 학생들도 지도를 하고 또 한국 학생들도 지도를 하는데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다루는 시험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험이 이 IB 디플로마 시험입니다. 보통 바이올로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 열심히 머리에 쫙 담아가서 시험지에 싹 붙고 나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안 먹히는 시험이 IB 테스트입니다. IB 기생 같은 경우에 달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준비했던 학생들이야 라고 하면 시험지를 받았을 때 다소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 퀘스천이라고 하는 DBQ 문항 같은 경우에 자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 솔직히 말하면 있으면 훨씬 좋지만 없어도 어느 정도는 끄적거릴 수 있는 수준의 문항이 나오세요. 왜냐하면 이 DBQ 문항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프랙티스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주어져 있는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거. 그리고 그 분석을 그래프나 차트에다가 표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자, 요거를 판단하는 문항들이 DBQ 문항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뭔가 수학적인 감각이 발달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차트의 트렌드를 분석을 한다거나 뭐가 뭐보다 많아졌어 라든지 이거랑 비교했을 때 뭐 어떤 조건을 바꿔준 상황에서 어떤 결과값이 달라지게 되었는지 이거는 생물학적 기반이 없이도 그래프만 잘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기능이죠. 따라서 가끔 학생들이 조금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게, 자, DBQ 문항 같은 경우에 생물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판단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보통 그 차트들이 혹은 이 실험들이 다루는 주제가 바이올로지컬한 주제라고 하면 바이올로지컬한 베이스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은 이 자료를 분석하는데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올로지컬한 포커스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분석을 하는 경우하고 바이올로지컬한 포커스 없이 단순히 그냥 나와 있는 수치값만 분석하는 경우는 답안 작성 내용의 풍부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킬 때 어떤 차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차트의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컨셉과 함께 정리를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단순 분석 능력 외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Conceptual Analysis,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자료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연습을 유도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이제 실험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결과만 나왔어라고 하면 이건 과학적인 사고의 끝이 아닙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제너럴한 어떤 프린시플을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게 scientific thought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실험 결과들을 가지고 scientific investigation을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거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generalization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기능들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시게 될 겁니다. 또는 이 바이올로지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컬러지라거나 에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생활하면서도 판단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앞에 나오는 셀 바이올로지라거나 혹은 모레큘러 바이올로지라든지 이런 그 미시적인 상황에서의 학습은 학생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바이오에서는 여러 가지 모델이라거나 디스크립션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제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디스크립션 됐을 때 이런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생들이 실제적인 상황과 연결해가지고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것도 평가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뭔지, 여기에 숨겨져 있는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 전부 다 우리가 MCQ뿐만 아니고 실제로 MCQ 문항에서는 컨셉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반면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이언스 프랙티스에 대한 어세스먼트는 주로 FRQ 문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달달달 지식만 외워가지고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은 MCQ 문항 정도, 그리고 이제 FRQ 문항 중에서도 섹션 A, B가 나누어질 텐데 B 쪽에 있는 문항들은 여러분이 싹 붙고 나오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B 섹션 쪽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배점이 높지가 않죠. 근데 섹션 A 쪽에 있는 문항 같은 경우는 한 문제가 통째로만 20점, 30점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큰 배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 있으려면 앞에 보신 것처럼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일반화를 시키고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떤 비주얼한 자료로 표시를 하고 관계들을 파악하는 기능들이 충분히 연습이 돼서 발달이 되셔야 긴장되는 상황에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긴장된 상태에서 자료들을 처리한다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과거에 유명한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이제 획득을 하고 하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내가 이 연기하는 동안에, 경기하는 동안에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 엄청난 긴장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높은 긴장감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답안 작성을 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답안이 정확한 터미널로지와 정확한 로직에 따라서 답안 작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아주 무의식적으로 나온 답안이 정답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노력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알겠어요, 선생님. 이런 시험을 준비를 하는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일단은 우리 지금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게 될 건지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일단은 실제 패스트 페이퍼와 동일한 유형의 문항 두 세트의
시험이 여러분들과 제가 학습하는 대상이 되실 겁니다. 두 세트에 해당하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실 텐데요. 자,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패스트 페이퍼를 오리진으로 해서 제가 완벽히 똑같이 하기에는 카피라이터 문제가 좀 있어서 조금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보통 제가 변형을 시키면 실제 문항보다 조금 더 어렵게 문제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학생들을 어렵게 연습을 시켜서 본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였나? 라고 느끼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따라서 두 세트의 시험은 실제 유형과 동일하게 첫 번째 페이퍼에 해당하는 MCQ 문항. 자, SL 레벨 같은 경우는 총 30문항이 되실 거고, 하이어 레벨은 40문항 되시겠죠. 그쵸? FRQ 문항 같은 경우에 6문제 혹은 7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학습에 대해서 욕심이 있는 편이라서 7문제 꽉꽉 채워드렸습니다. 또 7문항 중에서도 되도록이면 꼬맹이 문항 많은 걸로만 골라서 학생들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렉처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제공해드린 문제들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따라오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그러면 우리가 패스트 페이퍼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항들을 풀이하면서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군요, 선생님. 그런데 문제를 푸는 게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푸는 거 문제 읽고 답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해서 끝난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긴 시간 수업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문항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경우에 여러분 문제 봅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답은 요거예요. 라고 끝내드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문항이 출제가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문제 유형을 접근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문제에 접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리하고 효과적인지 방법에 대한 언급을 해 드릴 거고요. 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이 똑같은 문제 안 나옵니다. 이 똑같은 문제 답 찾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답을 어떻게 찾느냐, 어떤 보기는 왜 답이 되고 다른 보기는 왜 답이 되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려면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 정리가 좀 되셔야겠죠. 따라서 문제풀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문항을 풀이하실 때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내용 정리와 함께 문제풀이를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적합할 것 같고요. 따라서 문제는 단순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 쪽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수업하시면 저렇게까지 일일이 한다고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게 유도해 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수업 시간에 정리하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내용 정리를 하면 시간을 조금 절약을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 수업을 진행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약간 느낌이 오셨겠지만 선생님 저는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 생기초 학생인데요 라는 학생이라면 이 수업은 다소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IB 관련 수업을 진행을 한 학생들이라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IB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 번 정도 훑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각각의 토픽에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지는지 안다라고 하는 비기너 수준을 벗어난 학생들이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베이스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중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뭔지를 짚어드리는 수업이기 때문에 일단 비기너 수준 이후에 이 수업을 수강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진짜 막바지로 파이널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수업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 시험을 앞두고 준비 어떻게 해야 하고 학습 방향을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저와 함께 본 수업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불안한 마음 탁 내려놓고 이 수업만 잘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믿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본 강의를 통해서 IB exam 준비할 테니까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수업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스킬을 전달해 드릴 테니 이 내용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시험에 반영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기까지 IB exam 렉처 관련된 소개 마무리해 드렸고요. 저는 수업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